동영상이 재생이 되지 않아서 다른 버전으로 녹화를 다시 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상해 주십시오. 자, 다들 잘 보셨나요? 자, 되게 신기한 작업을 하는 작가죠, 그죠? 이게 거의 한 40년쯤 전의 작업인데, 그러니까 이런 그 영상물을 만들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그 콘서트를 하기도 하고 그런 작가인데 당시에도 굉장히 이제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하웰이라고 하는 비평가가 이 작가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쓴 이제 비평문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웰은 기본적으로 앤더슨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풍부한 아이디어를 위해 소소한 표현 형식을 새롭게 하는 역량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 같은 작가. 그리고 이제 앤더슨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일렉트로닉 블루스 퍼포먼스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앤더슨의 퍼포먼스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혼합 매체로 정교하게 만든 시각적 이미지들과 기발한 소품들이 동원되는 1인 뮤지컬을 상징하는 트레이드마크 공식에서 일어난 미묘한 변화들이 이 사람의 이 퍼포먼스에서 잘 나타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사에 대해서 되게 이제 칭찬을 하는데 가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앤더슨의 그 어떤 작업의 핵심인 큰 눈의 나, 큰 눈의 나라고 하는 게 재미있는 것들 이런 걸 가사를 통해 잘 찾아내고 그리고 특이한 생각을 하고 꿈을 많이 꾸며 이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코믹한 부조리에 대해서 태연자약한 논평을 늘어놓는 것이 앤더슨의 가사에 드러나는 본질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뭐 영어로 돼 있고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가사는 잘 와닿진 않지만 이 작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독특한 작품 세계를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뭐 레이저가 됐건 아니면 영상이 됐건 뭐 이렇게 소소한 표현 양식들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활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다음 하나를 보려고 하면 아이고 너무 시끄럽네요. 굉장히 최근이에요. 2011년에 이제 콘서트 포 재팬이라고 하는 콘서트를 다른 이제 작가들과 함께 다른 연주자들과 함께 엽니다. 왜 콘서트 포 재팬이냐면 이때 이제 일본에 큰 지진이 있어서 굉장히 엄청난 피해를 입었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위로하기 위한 공연을 열었고요. 이 공연이 원래 16분이 훨씬 넘는데 일단은 10분만 딱 끊어서 잠깐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작가 혹은 연주자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아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10분 이후 부분부터는 이제 일본 연주자가 나와서 북을 칩니다. 그래서 북을 치는 이제 협연이 시작되는데 일단은 편의상 딱 10분만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니까 길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음악 연주가 아니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2011년이면 뭐 비교적 최근까지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작가 혹은 연주자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초기 작업들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지금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빌 비올라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비디오 아티스트의 작업을 볼 거예요. 우리가 볼 거는 더 크로싱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원래 그 전시관 안에 두 개의 패널이 등을 맞대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면에서는 불에 관한 이미지를 동영상을 보고요. 나머지 반쪽에서는 물과 관련된 동영상 이미지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편의상 이걸 나란히 놓고 예, 그 어떻게 이 동영상이 그 이제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미지를 담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에 관해서는 두 개의 비평문을 읽어드릴 텐데요. 처음 읽어드릴 비평문은 작가인 빌 비올라가 실제로 쓴 작업 노트의 형식인 비평문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디오 빌 비올라 더 크로싱 1996 비디오 소리 설치 작품 물과 불이라는 자연의 대조적인 힘에 의해서 인간의 형상이 난폭하게 소멸되어가는 과정이 커다란 스크린 두 개 동시에 상영된다. 한 남자가 슬로우 모션으로 저 먼 곳에서 다가온다. 실제로 이 작품이 시작은 저 멀리서 이렇게 남자가 걸어와서 딱 선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불과 물이 이렇게 막 이렇게 휘몰아치고 소멸하는 시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 있는 장면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계속 읽어드리면 마침내 그는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다. 한쪽 스크린에서는 위에서 물이 떨어지고 물은 그가 완전히 잠길 때까지 불어난다. 마침내 이미지 속에서 사람의 모습은 사라지고 반대쪽 그 영상에서는 불탄 마루에 작게 깜박이는 불꽃만이 남는다. 반면 다른 이미지에서는 젖은 마루 위로 물방울이 조금씩 천천히 떨어진다. 여기에서 물과 불이라는 두 전통적인 자연 요소는
파괴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물을 정화하고 순화시키고 변화시키는 힘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실은 이게 묘사이지만 마지막 부분은 작가의 생각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죠. 동일한 작품을 본 그 프리랜서 비평가인 마이클 던컨은 이렇게 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격렬하게 분출하는 불과 물의 힘을 보여주는 이 작품에 매료되었다. 비오는 일요일, 이곳에서 신선한 또띠아, 생선, 양파, 당근을 고르러 가족을 동반하고 나온 시민들은 작품이 계속 상영되자 멈춰서서 대자연의 물리적인 힘에 아연실색했다. 상영을 한 번 마치고 난 어두운 공간, 계속 새고 있는 빗물, 엘니뇨의 영향은 작품을 더욱 실감나게 했다. 특히 남부 캘리포니아 사람들에게는 물, 땅, 공기가 무시무시한 힘으로 인간을 덮칠 수 있음을 설명해줄 갤러리 안내인이나 설명문이 따로 필요 없었다. 자, 왜냐하면 이 비평가가 이 작품을 관람했던 거는 그 LA 시가지에 있는 그랜드 센트럴 마켓이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장 보러 나왔다고 쇼핑하러 나왔다가 이 작품을 보게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제 비평가의 그 비평문의 내용은 사뭇 다르죠. 뭐예요? 이제 자연재해, 그러니까 자연이 가지고 있는 힘, 자연 앞에 인간은 얼마나 미물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렇게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당시의 그 외부적인 상황들, 이런 걸 언급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죠. 그래서 똑같은 작품에 대한 이제 묘사, 거의 유사한 묘사로 시작하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방식으로 글이 나아갈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그 다음 시간에 해석하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게 한 작가밖에 없는데요. 이제 설치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서 굳이 다른 동영상을 준비하지 않고요. 그냥 계속 연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보인다고 해서 뭐 불편하실 건 아니죠, 그죠? 자, 앤 해밀턴이라고 하는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작가의 작업을 볼 거고요. 우리가 볼 작품은 팔림세스트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팔림세스트라고 하는 그 용어가 되게 낯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옛날에는 종이가 없어서 사람들이 다 이제 양피지에다가 글을 썼는데 양피지는 말 그대로 양 가죽이잖아요. 그래서 매번 새로운 양피지에다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뭔가를 썼던 양피지를 이제 잘 닦아서 글자를 지운 다음에 그 위에다 다시 뭔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새로 기록을 하기 위해서 이전에 썼던 글자를 지운 그 양피지를 팔림세스트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은 이제 팔림세스트, 글자를 지운 양피지이고요. 이 작품에 사용된 재료는 양배추와 달팽이, 여기 양배추와 달팽이가 지금 이제 양배추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적은 종이와 그 종이를 덮고 있는 왁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누렇게 보이는 거는 다 글씨를 적은 다음에 왁스칠을 한 종이들을 벽과 이 바닥에 다 붙여놓은 것들입니다. 자, 이게 좀 특이하잖아요, 그죠? 자, 들어가서 보면 이제 일단 밟기도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냥 보는 건데 이게 종이에 글자들이 이제 쓰여 있는데 실제로 이 글자는 작가가 쓴 게 아니라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쓰고 싶은 걸 써서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쓴 글씨, 그러니까 메모 같은 거를 그 위에 이제 왁스를 칠을 해서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세부를 좀 보시면 실제로 이제 양배추가 있고 달팽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빼곡히 전면을 에워싸고 있는 메모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세부를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를 여기는 거의 메모를 안 했고 빼곡하게 쓴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사람들이 각각 하고 싶은 얘기를 쓴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달팽이인데 이 달팽이는 집 없는 달팽이, 그러니까 민달팽이예요. 왜 굳이 민달팽이를 썼을까? 그죠? 왜 굳이 민달팽이, 그러니까 집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달팽이가 아니라 민달팽이를 데리고 왔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작품인데 일단 그냥 봐서는 잘 모르겠죠, 그죠? 일단 이 작품에 대한 묘사를 힉스라는 비평가의 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가로 5cm, 세로 7.5cm 크기의 누런 종이 위에 쓴 낙서로 채워진 방이다. 낙서들은 깔끔하게 열을 지어 붙여져 있다. 종이 위에 쓰여진 글들은 일기나 편지 글인 듯하다. 그것은 모두 다른 탄식의 목소리이다. 말하는 투도, 필체도 모두 다르다. 그 글들은 자리에 없는 화자의 성별, 계급, 나이, 교육 정도, 사회적 위치를 희미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자,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계속 이렇게 씁니다. 일부 소수의 목소리들을 제외하고 다수 목소리를 차지하는 것만 모은다면 관람자는 그들이 목소리 뒤에서 개인성을 얼마나 날조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너무나 많은 개인들에 둘러싸인 탓에 관람자는 밀실 공포증에 휩싸인다. 마룻바닥 때문에 공포는 한층 더해지는데 왜냐하면 마룻바닥에도 글이 적힌 종이가 빽빽히 쌓여있기 때문이다. 종이들은 냄새나는 밀랍으로 막이 입혀져 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종종 편지에 사용되는 봉인을 상기시키는데 봉인은 한편으로는 글쓴이의 인격화와 개인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밀랍의 색깔 때문에 방은 왕궁처럼 금빛이 되었다. 그녀는 우아한 유리 진열장 안에서 길러지는 양배추와 달팽이에 관해 설명해준다. 달팽이는 지나가는 곳마다 진액을 남겨놓는다. 자, 그래서 이 작가는 실제로 이 진액하고 벽에 붙어 있는 종이, 밀랍 이런 것들을 한데 이제 쭉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 이 벽에 빼곡하게 붙어 있는 이 글들은 사실은 누군가의 의견이죠. 근데 의견인데 분명히 각기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글 쓰는 이들이 제각각 다 너무 다른 백그라운드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실 그들의 개개인은 여기 집 없는 민달팽이처럼 굉장히 연약한 목소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연약한 목소리들이 사실 이제 한데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로 뭉쳐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대세가 되어서 거기에 속하지 않는 다른 목소리들을 지워버리거나 혹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묵살해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치 봉인된, 그래서 아무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처럼 되거나 아니면 이 봉인이라고 하는 거는 신분을 나타내는 거기도 하잖아. 옛날에 편지하면 이제 밀랍을 녹여서 붙이고 그다음에 가문의 문장이 박혀 있는 반지로 마치 도장처럼 찍었잖아요. 그 보면 문장을 보면 이건 누구의 편지인지 알고 누구가 갖고 있는 계급에 따라 편지가 지닌 힘이 달랐죠. 그죠? 사실은 이 작가는 팔림세스트라고 하는 이 작업을 통해서 묵살될 수 있는 소수자의 권리 혹은 목소리 혹은 각각의 개인이지만 하나로 뭉쳤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상황 아니면 마치 편지의 봉인처럼 그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계급을 활용해서 하나의 목소리지만 더 큰 힘을 갖는 목소리 아니면 밀봉되어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목소리 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목소리에 둘러싸인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소수자의 목소리가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묵살시킨 배후에는 언제나 권력, 혹은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힘, 이런 것들이 숨어 있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권력 앞에서는 우리는 항상 흔적만을 남긴, 진액과 같은 흔적만을 남기는 이런 아무런 보호 장비 없는 민달팽이와 같은 처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작품은 사실은 언뜻 보아서는 우와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만, 들어가서 꼼꼼히 관찰을 해보면서 나와 달팽이 사이의 어떤 동병상련을 느끼고 사회라고 하는 이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깨닫게 되면서 점점 더 내가 작아지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설치 작업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묘사하기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작품들에 대한 묘사, 그래서 이 묘사를 쭉 읽어보면 이 작품이 이 비평문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대충 가늠이 되잖아요. 사실 묘사가 중요한 까닭은 거기에 있습니다. 도입부에 묘사하는 것만 읽어봐도 이 비평문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대충 가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묘사하기는 비평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동시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쓰여져서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켜야만 비평문을 끝까지 읽도록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묘사를 쭉 살펴보았는데, 이제 우리 요약을 해봐야 되겠죠. 실제로 책에서도 요약과 결론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글을 쓸 때 생동감 있게 써야 한다는 거죠. 왜? 독자의 주의를 사로잡고 독자로 하여금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서 독자가 작품을 봤을 때 이 비평가가 본 방식 그대로 독자들이 볼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글을 굉장히 생동감 있게 써야 한다는 거죠. 마치 비평문을 읽는 독자가 실제로 작품을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는 글을 생동감 있게 써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비평가가 보는 것처럼 독자들도 그 작품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정보는 사실은 뭐예요? 작품을 보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첫 번째죠. 그 다음에는 작품을 만든 작가에 관련된 정보, 이 작품을 만들 당시에 작가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내적 정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의 삶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더 생생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겠죠. 아니면 외적 정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더 크로싱 얘기하면서 환경 문제 이런 것과 결부를 시키는 이제 서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외적 정보, 오늘날의 문제 혹은 그 작품이 제작되었던 당시의 시대상 이런 것들을 이제 소급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지평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묘사를 할 때는 작품에서 시각적인 정보들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작가에 관한 혹은 그 작품이 제작되었을 당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묘사가 진실해야 한다는 거죠. 묘사가 화려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기만 하고 그 안에 알맹이가 없으면 사람들은 금세 등을 돌립니다. 이 묘사가 정말 진실해서 나로 하여금 그 작품을 꼭 보고 싶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실제로 작품을 보았을 때 비평문에 나온 묘사를 다시 한번 되살려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실한 묘사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비평문을 쓴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작업이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비평문은 적어도 3개의 구성 요소를 갖는다 그랬죠. 묘사하기, 해석하기, 판단하기.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묘사하기 이 한 부분만 살펴봤는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죠. 그죠? 어떻게 묘사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나중에 이제 그
비평문 분석 과제를 하실 때 묘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서 적어도 지금 나열한 이 요소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과제를 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묘사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해석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